여름의 빌라, 백수린. 새벽의 기차역 풍경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오래전 처음 헤어졌던 곳도 새벽의 기차역이었어요. 커다란 배낭을 짊어진 채 국경을 건너는 기차에 올라타려던 내게 당신 부부가 작별의 말을 건네던 장면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 당신과 한스는 그렇게 말하며 나의 뺨에 입을 맞추었죠. 나보다 30살 가까이 많은 당신과 한스에게 나는 우연히 만나 함께 며칠을 지내다가 헤어지는 작은 동양 여자아이에 불과했다고 당신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내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당신들에게 특별해진 것은 내가 그날 그 새벽의 역사 안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이었다고도 말했어요. 세상과 결투를 벌이려는 것처럼 양손을 단단히 말아주고는 울음을 참기 위해 주먹으로 눈두덩을 꾹꾹 누르던 아시아인 여자애.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던 21살의 여름이었습니다. 신입생이 된 이후 방학이면 하나둘 배낭여행을 떠났던 친구들을 부러워만 하다가 한 학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한 돈으로 떠난 여행이었어요. 여행 중에 잠깐 만났을 뿐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을 줄 수 있었느냐고 당신과 한스는 우리가 몇 년 후 재회했을 때 물었지요. 너는 애정에 굶주렸던 것이 틀림없어 라고도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신과 한스는 다정했고 낯선 도시에서 바가지를 쓰거나 야간 열차를 타다가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했던 어수룩한 여행자에게 당신과 한스의 보살핌이 매우 소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단순히 당신과 한스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긴 여행 끝의 피로가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지만 아마도 그때 나는 처음 홀로 긴 여행을 떠나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충만감, 달콤한 자유로움,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마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 면마저 결코 넘을 수 없는 휴전선으로 차단된 작은 반도 출신인 내게 당신들과 함께 보냈던 며칠의 시간은 내가 세계 시민으로 거듭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줬던 거죠. 그때 우리가 헤어졌던 새벽 6시 55분에 베를린 동역에도 일상의 고단함을 견디며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내게 그곳은 낯선 장소로 나를 이끌어줄 설렘과 모험의 시작점처럼만 느껴졌으니까요. 10여 년이 흐른 지금 새벽녘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 틈에 서서 기차가 역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베를린의 기차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 앞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정차하는 낡은 기차. 그 유리창 위로 비친 내 얼굴은 생활의 피로에 젖어있는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꼭 닮아있고 베를린 동역에서 힘차게 기차 위에 올라탔던 어린 승객과는 조금도 닮은 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나는 앞좌석 등받이에 간이 테이블조차 달려있지 않은
낡은 완행열차에 앉아 밤새 준비한 강의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문득 우리가 처음으로 작별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핑계예요. 어쩌면 나는 우리가 6년 만에 다시 만나 여행을 했던 지난 여름 이후부터 줄곧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호와 함께 CM레 앞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겠니? 지난 여름 오랜만에 당신이 보내온 메일 속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수와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고 있다던 당신은 CM레아프에 빌려놓은 빌라에 빈 방이 있으니 내게 시간이 된다면 놀러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지요. 당신과 독일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생일에는 카드를 보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짧거나 긴 메일을 써서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당신들은 여름 휴가 때마다 로마에서 부다페스트나 빈에서 엽서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당신과 한스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던 엽서는 내가 전전하던 서울 변두리의 자취방 우편함에도 차례로 꽂혔죠. 내가 답장을 제때 하지 않아서 드문드문 이어지던 연락이 그나마도 뚝 끊겨버린 것은 몇 해 전부터였습니다. 당신과의 연락이 소원해진 것은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호의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랫동안 나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메일함에서 발견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는 상상할 수 있겠지요. 아마 그 때문일 거예요. 한번 보러 오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처음 당신의 집에 초대받았던 21살의 마음이 되어 응하고 싶어진 것은 나는 정말로 당신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제외한 것은 CM레아프의 작은 공항에서였습니다. 당신과 한스 그리고 레오니가 원래부터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공항의 입국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고요히 늙은 당신과 한스는 쏟아져 나오는 한국인들 틈에서 나와 지호를 발견해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내가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는 것을요. 당신의 제안에 지호 역시 반가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던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은 나였어요. 왜 그토록 당신의 초대에 응하고 싶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때 나는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당신들과의 재회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던 지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호와 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일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난하지만 행복한 신혼부부였던 시절을 알고 있는 당신들과 함께 지내면 우리의 관계가 거짓말처럼 예전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나는 당신 부부와 함께 보낸 그 며칠 내내 나와 지호의 관계에 골몰했어요. 그런 까닭에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침묵의 벽을 깨고 당신이 나를 만나자고 했을 때는 당신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만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낭여행을 하던 중 당신 부부를 처음 만나 함께 지냈던 시간은 고작 사흘. 그로부터 몇 년 후 지호와 함께 다시 찾은 베를린에서 체류했던 시간은 5년. 고작 5년 사흘을 함께 보냈을 뿐인 우리는 서로와의 재회에서 무슨 기적을 바랐던 것일까요?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5년도 사흘도 허망하기는 매한가지인 시간일 뿐인데요. 지호의 박사 논문 심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이래 처음 만난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당신들이 빌려둔 낡은 승합차를 타고 빌라로 향했습니다. 승합차의 앞좌석에 앉은 레오니는 낯을 가리는 듯 좌석 등받이에 몸을 숨기고는 가끔씩 고개만 빼꼼 내밀어 우리를 훔쳐보았습니다. 당신은 레오니가 당신들 딸의 아이이며 딸이 멀리 장기 출장을 간 사이에 돌봐주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언젠가 스쳤던 당신의 딸을 떠올려 보았어요. 공연 예술을 공부한다던 그녀는 나보다 어렸는데 벌써 5살이나 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너는 숙녀가 다 되었구나. 베를린 아침의 안개처럼 하얗게 머리가 센 한스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숙녀라기에는 너무 나이 들어버린 나는 한스를 보며 쑥스럽게 웃었던가요. 숙녀는 베를린의 작은 서점 안에서 한스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나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였으니까요. 당시 나는 아시아 문화 코너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라고는 여행 책자에서 본 인사말 정도밖에 할 줄 몰랐던 내가 서점에 들어간 것은 낯선 나라에서 좋아하는 작가들의 이름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스가 내게 말을 건 것은 서점의 구석자리에 비치된 미시마 유키오나 나스메 소세키 같은 작가들의 책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어요. 일본인입니까? 나는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일본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190cm에 달하는 커다란 키에 유난히 밝은 금발을 한 50대 독일인, 카펫 바닥에 쭈그려 앉아 책을 뒤적이던 나를 내려다보는 그 독일인이 바로 한스였어요. 아닙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라면서 일본어로 답하는 나를 한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일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일본어로 대화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쉽게 친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들어 알고 있겠지만 그날 나와 한스는 서점 직원이 눈치를 줄 때까지 서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스의 일본어 실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초급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의 일본어 실력 역시 중급 이상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대화했지요. 작은 잡지에 몇 편의 시를 기고한 적 있던 한스는 하이쿠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점을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가려던 나를 한스가 식사에 초대한 것은 뜻밖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겁이 많은 고양이처럼 그의 제안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서점에 당신이 나타난 순간 나는 경계심을 풀었어요. 쇼트커트 머리에 커피 얼룩이 묻은 티셔츠 차림을 한 당신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정하고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거실에 걸려있던 커다란 액자, 한자로 무라고 쓰여있던 그 액자를 여전히 가지고 있나요? 슈테글리츠 지구에 위치한 당신의 집에 처음 초대받아 갔을 때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액자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이 슬라브 문학과 교수이고 불교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코끼리상이나 붉은 꽃이 그려진 도자기 같은 것들이 있었지요. 당신들은 동양을 좋아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나 한국전쟁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동양에 한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 부부 덕분에 여행 책자만으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세계를 좀 더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좋았습니다. 처음 나를 당신들의 집으로 초대한 것도 빈방이 있으니 원한다면 며칠 재워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도 한스였지만 사실 나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준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한스가 식사거리를 준비하는 동안 당신과 둘이 응접실에 앉아 나눴던 이야기들은 그때까지의 내가 딛고 있던 삶의 지반을 흔드는 어떤 울림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독일이 저지른 역사적 비극에 대해 말해주며 당시에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유대인 박물관에 다녀오라고 추천해 주었고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영역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뜻 꺼내어 내게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주아에게 책의 내지에 짧은 메모를 해주던 당신 곁에 서 있을 때 맡았던 관능적인 향수의 향. 내가 사전을 찾아가며 더듬더듬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담배 냄새가 은은히 섞여 있던 그 향기를 떠올리곤 했다고 이야기했던가요? 내가 나중에 독일 정치사를 전공한 지호와 결혼해서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아니겠냐며 활달하게 웃었지요. 일본 문학 석사까지 마친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독일로 남편을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남편이 유학 가면 아내가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이에요. 당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내가 말했을 때 당신은 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주아, 너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자유가 있단다. 당신의 말이 내게 던졌던 파문. 고백하자면 나는 그 후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주문처럼 당신의 말을 떠올리곤 했어요. 남편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늦게나마 일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당신이 빌린 빌라는 크지 않았지만 성인 4사람과 어린아이 1명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사이즈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머물렀다 떠날 그곳을 우리는 여름의 빌라라고 불렀습니다. 시엠레아프 공항에서부터 낡은 승합차를 타고 빌라까지 오는 동안 밤이라 사이가 어두웠는데도 나는 우리가 머물 빌라가 그 근방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건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시엠레아프에 머문 며칠 동안 우리는 시장에서 산 망고와 람부탄을 실컷 먹었고
오전에는 빌라에 딸린 풀장에서 수영을 했고 해가 어느 정도 솟으면 그제야 어슬렁거리며 시내에 나갔죠. 도로 사정은 금세 나빠졌기 때문에 승합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엉덩이가 자주 아팠습니다. 거리의 집들은 낡았고 간혹 열대과일이나 구운 바나나를 파는 노점상들이 보였어요. 레오니 또래의 아이들은 동그란 엉덩이를 내놓고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기 아이들은 옷을 다 벗고 있어요. 레오니가 창밖을 보며 놀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때로 도로 한복판에 원숭이 떼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원숭이다, 원숭이! 당신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레오니는 고개를 돌렸죠. 오! 아이는 신기한 듯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나와 지호도 손을 잡고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마음에 부대낌 없이 지호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시간 강사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마 모르겠죠. 한국에서 나와 지호의 신분은 시간 강사입니다. 한 학기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독일의 레어 베어우프트라크터와 마찬가지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죠. 당신과 연락이 드문드문 이어지다 끊겼던 동안 지호는 임용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지호의 목표가 교수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교수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든 나자빠지게 되어 있다. 공부가 좋아서 하다 보면 어쩌다 될 수도 있는 것이 교수다. 이런 말을 나는 석사과정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사학과 출신인 지호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는 없었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지호에게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도 알고 있지요. 하지만 한창 때의 린덴바움 입처럼 새파랗던 열정도 노트북과 원서를 짊어지고 다니느라 굽어가는 등과 함께 시들고 지호와 나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서울에서 수원으로, 충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지하철과 기차를 번갈아 타며 다음 학기에 계속할지 안 할지 예측조차 안 되는 몇 시간짜리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삶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 임용은 대부분 운에 좌우되는 것임을 지호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도 탈락을 거듭하자 지호는 자꾸 자신의 실력을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강사료는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먹고 살아야 했으므로 지호와 나는 닥치는 대로 강의를 맡았습니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의 은사가 연구하려면 강의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는데 어째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지호를 나무랐던 날. 그날은 스승의 날이었어요. 지호는 그날 술에 취해서 비에 젖은 택배처럼 집으로 실려왔습니다. 주아야 미안해.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있던 지호는 내가 그를 옮기려 할 때마다 자꾸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임용에 거듭 실패하기 때문인지, 그로 인해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무엇도 지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위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잠들 때까지 지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의 팬티가 내 눈에 띈 것은 양말을 벗기고 난 뒤 이불을 덮어주려 할 때였습니다. 언제 그렇게 낡았는지 팬티의 한쪽이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팬티의 해진 부분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힘겹게 지호가 숨을 내쉴 때마다 터진 틈으로 웅덩이 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 뜬금없이 당신이 내게 주었던 책 속 제부시킨의 신발이 떠올랐을까요? CM 레아프에 오지 않겠냐는 당신의 메일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즈음입니다. 처음 며칠간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피로했던 날들은 모두 잊고 독일에서의 시간, 아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을 가리던 레오니와도 나는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꼭 닮은 레오니는 전형적인 독일 여자아이처럼 피부가 하얗고 탐스러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지요. 엄마와 떨어져 지낸 지 2계절이나 지났다는데도 엄마가 언제 돌아온다고? 하고 물으면 한결같이 열밤 자면 하고 두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는 레오니가 나는 사랑스러웠습니다. 레오니와 잘 지내는 나를 보며 한스가 지호에게 아이를 얼른 낳아야겠네 라고 말했던 것은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였죠.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지호는 그날 입가에 빵가루를 묻힌 채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무 때를 기다리지 마. 아이를 갖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으니까. 당신은 커피에 우유를 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의외라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지호가 레오니의 둥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나와 지호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겠지요. 레오니는 우리의 대화에 관심 없는 듯 토스트를 손으로 뜯어먹고 접시 위의 수박씨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레오니는 숙소의 풀장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유적지 관광은 금세 실증을 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레오니를 어르고 달래가며 CM 레아프 곳곳에 남아있는 사원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처음 본 사원은 앙코르톰의 바yon 사원이었습니다. 폐허처럼 남아있는 돌기둥들, 이끼가 자라고 색이 변한 사원 안을 우리는 비가 흩뿌리는데도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사원에 다닐 때마다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현지인은 바yon 사원이 힌두교를 믿다가 훗날 불교로 개종한 크메르 왕조가 건립한 건축물로 두 종교가 조화롭게 섞여 독특한 양식을 이루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마모된 돌무더기, 부조로 가득한 벽면을 지나다가 당신이 눈물을 보인 것은 석탑에 커다랗게 조각된 관음상 앞에서였습니다. 크메르의 미소라고도 불릴 만큼 자애로운 미소가 내게도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당신이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조금만 주의 깊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운 이유를 그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힌두교와 불교라는 서로 다른 종교가 그토록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름다워 눈물이 났다고 나중에 내게 말해주었죠. 하지만 그날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미소가 아니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인이 가장 좋아하는 신은 파괴의 신인 시바신이라는 말이요. 파괴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이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호는 파괴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새롭게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죠. 혁명. 나는 혁명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속으로 되뇌어 봤습니다. 같은 장소를 보고도 우리의 마음을 당긴 것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그 이후 함께한 날들 동안 전혀 다른 감정들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당신의 집 거실에 적혀있던 글자처럼 사실은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그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은 어째서 이토록 미혹해서 타인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존재하기를 번번이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탓일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나는 여행하는 내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레오니와 함께 앙코르와트로 건너가는 다리 난간에서 비를 피하며 망고를 먹는 원숭이를 본 일이나 어느 식당 앞에 강가를 걷던 때처럼 잠깐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웠던 순간들이 아예 없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여행하는 내내 기쁜 순간에조차 그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나는 그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인을 깨닫게 된 것은 발 마사지 가게에서였어요. 레오니를 제외한 우리 넷이 나란히 앉아 발 마사지를 받던 밤, 나는 나의 피부색이 당신의 피부색보다 어둡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의 피부색은 내 발을 정성스레 닦아주던 젊은 안마사의 피부색보다는 밝았지요.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날 밤 골똘히 생각합니다. 앳된 마사지사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바카와 레몬으로 정성껏 문질렀습니다. 한국에서였다면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나는 그 후로 승합차를 타고 가며 보는 풍경들, 허름한 집들이나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툭툭 같은 것들을 보는 일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사원에 갔어요. 아마도 나는 당신이라면 나처럼 불편한 마음을 느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대한 나무가 사원을 뚫고 자란 폐허를 당신들은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사원들을 바라보는 것이 싫어졌어요. 돌무더기에 핀 이끼와 그 위로 부서지는 빛은 틀림없이 아름다웠고 무너져 내린 것들 사이를 지탱하는 수백 년 된 나무를 보는 일은 황홀했지만 그것을 태연하게 향유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살점처럼 버려진 돌무더기 위에서
영어를 쓰는 아시아계 관광객과 프랑스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폐허를 만드는데 아무런 일조를 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이 그저 시간과 자연의 원리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믿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호 역시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거겠지요. 지호가 여행 마지막 날의 일정으로 잡혀 있었던 수상가옥 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내게 말했으니까요. 우기 동안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한 강물이 지대가 낮은 톤레사프 호수로 흘러들어올 때를 대비해 집을 높이 지었다는 그 마을. 건기에는 육지이지만 우기에는 호수가 범람해 모든 집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을로 변신한다던 그 특별한 장소를 특히 보고 싶어 했던 것은 한스였어요. 가기 싫다는 지호를 나는 설득했습니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었고 나는 언제 또 볼지 모르는 당신들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호는 나의 부탁에 마지못해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배수시설이 좋지 않은 도시 곳곳은 홍수가 나 있었어요. 승합차는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물길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골목으로 어망을 가져 나오거나 튜브를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달려서 톤레사프 호수에 드디어 다다릅니다. 제대로 버클이 채워지지도 않는 낡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오토배를 타고 호수의 가운데를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앞에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는 태어나서 그토록 큰 호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라고 해도 누구나 믿을 만큼 넓은 호수 위로 둥둥 떠있던 색색의 집들, 높다란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하늘색이나 주황색의 집 앞에는 빨래나 철제대야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물 때문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나무를 떼 밥을 짓는다는 그곳 사람들의 집 앞 작은 배들에는 땔감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방의 물은 하늘 높이 걸린 해를 품고 피처럼 일렁이었습니다. 물에 잠겨 덤불숲처럼 머리만 내놓은 원래는 높다랬을 나무들이 바람이라도 불면 파도 소리를 내며 포말처럼 부서졌어요. 현관 앞에 앉아 관광객들을 쳐다보는 일이 일상인 듯 우통을 벗고 밖을 내다보던 마른 체구의 노인들, 낡은 팬티조차 없이 작은 보트 위에 앉아서 장난을 치던 그을린 피부의 어린 아이들을 보는 순간 부끄럽게도 나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이제 알듯이 지호는 아니었어요. 당신은 베를린에서 함께 지낼 때의 지호를 기억하죠? 당신의 집에서 어쩌다 당신과 지호가 율리니 실존이니 하는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 밤이면 당신은 언제나 대화의 끝에 큰 소리로 웃으며 주아,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수첩처럼 반듯한 도덕관념을 지닌 남자를 만난 거야? 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호는 기본적으로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소도시의 공무원 아버지 아래 자라서 태어나 처음 해본 반항이라고는
독일로 유학을 가겠다고 말한 일뿐이었던 지호는 대체 언제 변한 것일까요? 턱없이 치솟는 전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우리가 변두리에서 변두리로 이사를 거듭하면서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호의 생각들에 대체로 동의했고 그의 선택들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쟁, 철폐, 생존 그런 단어를 발음하는 지호의 얼굴은 어째서 그토록 쓸쓸할까요? 드디어 여름의 빌라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레오니는 작은 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고 매일 밤 창을 두드리던 커다란 빗소리가 어김없이 기분 좋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보냈던 독일에서의 날들에 대해서 또 캄보디아에서의 며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밤이었고 대륙의 이쪽과 저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 또 얼마나 먼 훗날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므로 취기가 오를수록 나른한 슬픔이 넘실거리며 내게로 밀려왔습니다. 빗소리로 아득해진 거실에서 다음에 만날 때면 레오니는 사춘기 소녀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이었겠지요. 결혼한 후에야 보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잠에서 갓 깨어나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던 레오니의 잔터를 떠올렸습니다. 보드랍게 말려있던 금빛의 잔터를 말이에요. 베레나, 한스, 여행도 끝인데 어땠는지 한번 말해봐요. 지난 몇 주간 즐거웠지요? 나는 쾌활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과 한스는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던 때보다 머리숱이 적어지고 눈가에 주름이 많아진 한스가 당신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럼 아주 매력적인 시간이었지. 당신은 우리와 만나기 전 당신들이 지나쳤던 캄보디아의 다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 뜨는 시간에 일어나 해가 지면 잠드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산했던 프놈펜의 밤이나 프랑스식 도시 정비 계획에 따라 파리처럼 구획되어 있던 거리의 풍경에 대해서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적응할지 사실 좀 걱정이야. 왜요? 여기에서는 날씨 걱정도 없고 삶이 여유로웠는데 돌아가면 다시 우중충한 거리를 걸어야 하잖아. 날씨는 그렇다 쳐도 지하철을 타야 하는 건 정말 끔찍해. 검표원은 없고 지하철이 비좁아서 사람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하는 데다 외국인들로 항상 가득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탈출할 공간이 없으니 나는 이제 호흡곤란이 올 것 같아서 지하철은 안 탄다니까. 나는 당신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난 척 하려 했으나 나도 모르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손을 감추며 지호를 흘낏 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낙천적인 걸까? 한스가 말했습니다. 화제는 이제 그날 보았던 거리의 풍경으로 옮겨갔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수영을 하고 물고기를 잡던 어린 아이들이나 거리가 물에 잠겼는데도 테이블을 밖에 내놓고 조명을 밝힌 채 밥을 먹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행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의 천성이 경이로워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었죠.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낙천적인 걸까요? 한동안 말없이 맥주를 마시기만 하던 지호가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범하게 들리는 어조였지만 나는 그 말 속에 가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묘하지만 틀림없이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제를 전환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내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먼저 대답한 사람은 한스였습니다. 그럼 아까 수상가옥의 사람들을 봐. 가난하지만 아이들 모두 얼마나 즐거워 보였어? 한스와 당신은 관광객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싱한 물고기처럼 호수에 몸을 던지던 아이들, 나룻배에 올라타서 노를 젓던 아이들. 지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취한 걸까?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일을 좀 더 꺼내올까요? 내가 벌떡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며 지호의 어깨를 살짝 토닥였습니다. 너의 마음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하자 하는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하지만 나의 신호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뿐인 거죠.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자기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걸 즐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호가 농담을 하는 것처럼 가벼운 어조로 말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파파야를 좀 먹어봐요. 진짜 달아요. 내가 파파야를 깎은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땅콩 껍데기와 과즙 얼룩으로 테이블 위는 지저분했어요. 그렇다면 자네는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스가 물었습니다. 난 관광객들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는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1달러를 벌기 위해 구걸하듯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삶에 익숙해지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말이죠. 당신 취했어? 왜 이래? 나는 지호의 무릎을 지그시 누르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난 취하지 않았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것뿐이야. 지호가 내 손을 치우며 답했습니다. 한스는 캔맥주를 따서 지호에게 건넸어요. 괜찮아, 주아. 우리는 생각을 교환하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고. 나는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식탁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댈 뿐이었어요. 대화를 이어나간 것은 한스였습니다. 그런데 지호, 자네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들의 얼굴을 보고도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내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어. 그들에게는 보트를 젓고 바나나를 파는 것이 다 노동인 거야. 1달러 팁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고, 그들에게는 수상가옥과 그들의 삶이 돈벌이 수단이야. 관광객들이 원숭이를 보듯 바라본다고? 하지만 관광객들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 그들은 지금처럼 먹고 살 수조차 없어. 자네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돈 버는 일이나 이곳 사람들이 바나나를 팔면서 돈 버는 일이 다른 행위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들의 노동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바람이 불어 야자수가 휘청거리는 소리가 시시로 들려왔어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야. 불만족하는 순간 증오가 생기고 폭력이 생기지. 증오와 폭력은 또 다른 증오와 폭력을 낳고 말이야. 그게 우리가 지난 반년을 보내고 얻은 교훈이야. 그렇지, 베레나. 한스가 당신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나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당신들을 따라 웃으려고 했어요. 개소리. 지호가 낮게 말을 뱉었습니다. 하지마. 나는 한국어로 지호를 향해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했지? 당신이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지호가 좀 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웃었죠. 하지만 지호는 아니야, 난 취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개소리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독일어로 분명히 말했죠. 당신과 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라고. 내 친구들이잖아. 알아. 네 친구들이야. 친구니까 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는 알려줘야지. 만족이라고? 천국이라고? 지호는 붉어진 눈을 치켜뜨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거야? 홍수가 났는데 침수되는 집을 보면서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나라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이 나라의 상황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낭만이니 평화니 그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프랑스가 아니니까, 미국이 아니니까, 독일은 상관없다 이거야? 폭력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폭력 이외의 수단을 갖지 못한 자들 뿐이라고. 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지구 위 그 어떤 나라의 비극에도 관여한 적 없는 국가의 일원인 것처럼. 지호가 한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겠지만 공격적인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지호의 어조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연약한 것마저 부숴버리려는 듯 비가 천장을 집요하게 두드렸습니다. 이만 들어가 자는 게 좋겠어. 긴 침묵이 흐른 후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한스였습니다. 테이블은 내가 내일 치울게. 들어가서 자.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싸고 숙소를 치운 후 여름의 빌라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출발했으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과 한스 그리고 레오니를 배웅해 주었어요. 곧 또 만나자.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나였던가요? 귀국 후 우리는 다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다음 학기에 맡을 줄 알았던 강의가 다른 이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개강이 임박해서야 듣고 아르바이트 거리를 찾아 선배나 후배에게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기도 했어요. 당신이 항공 우편으로 보낸 장문의 편지가 내게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제였습니다. 당신의 편지라고
나는 지금 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단다로 시작하는 그 편지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지는 책상에 앉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기 전에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쓰기 시작했다는 당신의 편지를 2번 연거푸 읽었습니다. 전등을 켤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로요. 편지를 2번 내리 읽고 나서 내가 켠 것은 전등이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였어요. 이미 옛날 소식이 된 기사를 검색해 읽기 위해서 말입니다. 언젠가 틀림없이 나도 읽었고 그래서 베를린에 두고 온 친구들의 안부를 걱정하게 했으나 일상에 치여 이내 잊어버렸던 그 기사. 기사에는 당신이 편지에 쓴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하기 6개월쯤 전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크리스마스 시장이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로 2차 세계대전 때 폭격맞은 모습을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카이저 빌헬름 교회 앞의 크리스마스 시장. 그러고 보면 당신의 딸이 유난히 좋아했다는 그 크리스마스 시장은 글리바인을 마시거나 슈톨렌을 사기 위해 내가 지호의 손을 잡고 가곤 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당신은 긴 편지의 끝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고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함께 타프롬 사원을 걸었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 당신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쉽게 폭력 앞에서 소멸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주아, 당신은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긴 세월의 폭력 탓에 무너져 내린 사원의 잔해 위로 거대한 뿌리를 내린 채 수백 년 동안 자라고 있다는 나무. 그 나무를 보면서 나는 결국 세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폭력과 증오가 아니라 삶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편지를 3번쯤 읽고 나자 목을때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에게 답장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기억을 모두 잃어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적어도 당신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억이 2016년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이거나 황급히 달려간 병원에 앉히실 풍경은 아니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마지막까지 간직했으면 하는 기억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CM 레아프에서의 4번째 날, 우리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국수를 사 먹었지요. 식당 앞에는 한낮의 더위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오수를 즐기라고 마련해둔 해먹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과 한스, 레오니와 지호는 재미있어하며 해먹에 눕고 금세 잠에 들어요.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는 해먹 위에서 오래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납니다. 낮잠에서 가장 먼저 깬 것은 레온이었어요. 삶과 죽음의 차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레온이. 아이의 고수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죠. 레온이가 잠투정을 하며 당신을 깨우려 하기에 나는 아이를 달래서 강가를 거닐자고 제안합니다. 비가 온 뒤여서
하늘이 파란 날이었습니다. 강가의 한쪽에는 낚시를 하려는지 캄보디아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몰려 있었죠. 길을 걷다가 말고 레오니는 우뚝 서서 돌멩이로 나를 둘러싼 커다란 네모를 그렸습니다. 이건 집이야. 레오니가 말했죠. 집? 누구 집? 망고를 좋아하는 원숭이님의 집? 그럼 우린 왜 집 안에 있어? 우리도 원숭이야? 내가 또 물었습니다. 레오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우린 망고 파티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야 라고 답했어요. 우리라는 말이 듣기 좋았어요. 레오니가 이제 내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레오니와 나는 사이좋은 모녀처럼 같이 웅크리고 앉아 네모난 집안을 각자 구획하고 장식했습니다. 여기는 무도회가 열리는 연회장, 여기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부엌, 가슴께에 셔링이 잡힌 튜닉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무얼 만드는지 집 한구석에서 돌멩이들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어요. 쭈그려 앉은 레오니의 치마 아래로 통통하고 보드라워 보이는 종아리가 드러났습니다. 어린아이 특유의 둥그런 곡선, 나의 자궁에 잠시 머물렀던 수정란도 자라면 이런 아이가 되었을까? 나는 빛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강 너머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산한 이후 단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던 아이였어요.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나는 괴로움과 미안함으로 일그러진 지호의 얼굴을 보며 오래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이를 키울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임신을 하는 순간 박사 논문을 포기하는 여자 선배들, 논문을 쓴다 해도 시간 강사 자리를 잃다가 끝내 임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여자 선배들을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멍하니 있는데 뒤쪽에 있던 레오니가 벌떡 일어나 어딘가로 가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레오니가 향한 곳에는 캄보디아인이 틀림없어 보이는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는지 낚시를 하려던 형과 누나들 무리에서 벗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온 거였어요. 아이는 우리와 함께 놀고 싶었던 거겠죠. 나는 레오니가 낯선 아이를 무서워하거나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아이 모두 상처받지 않도록 능숙하게 대처하기에 나는 아이들을 너무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망설이던 사이 캄보디아 소년 앞에 서 있던 레오니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자신의 발로 레오니와 소년 사이에 그어진 선을 지우는 게 아니겠어요? 레오니는 돌멩이 끝으로 소년의 뒤쪽에 새로운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새 친구가 왔으니 원숭이님이 더 좋아하겠지? 하고 나에게 말을 했어요. 기차가 조금씩 속도를 줄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편지를 마쳐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도착역을 알리는 방송이 곧 나오고 기차는 역사 안으로 들어설 테지요. 때가 되면 우리는 옷가지와 부려놓은 짐을 챙겨들고 열차에서 내린 후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할 거예요. 풍화된 것들은 바람에 흩어져 없어지고 말겠죠. 그렇지만 나는 덜컹거리는 열차 위에 아직 타고 있고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당신이나 지호처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베레나, 이것만큼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신의 기억이 소멸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리라고 한다면 나는 폐허 위에 끝까지 살아남아 창공을 향해 푸르게 뻗어나가는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딸이 낳은 그 어린 딸이 내게 그렇게 말한 후 환하게 웃는 장면이요.